한국 기업 없어도 됩니다. 줄 서 있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 17년 동안 30조 원을 쏟아부은 나라에서 들은 말입니다. 픽시 그런데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나라가 딱 1년 만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베트남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진짜 파워, 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의 대한민국 삼성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 레민탄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심사하고 관리하는 게 제 일이었지요. 수천 개가 넘는 외국 기업들의 서류가 제 책상을 거쳐갔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에 가깝습니다. 저희 베트남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뼈저리게 깨달은 경험이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전부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저희는 삼성을 우습게 봤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충격적이시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정부 안에서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여겼던 거지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보다 더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이 뭐 대단하다고. 저기 문 앞에 줄 서 있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삼성 아니어도 중국 기업 있고 일본 기업 있고 미국 기업도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인데. 우리가 을이야 갑이야. 당연히 갑이지. 그때 저희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베트남 경제가 매년 6% 넘게 성장하고 있었고 전 세계 언론에서 우리를 넥스트 차이나라고 불러줬거든요. 국제통화기금도 세계은행도 전부 베트남을 칭찬했습니다. 젊은 인구가 1억 명이나 되고 정치도 안정적이고 인건비도 중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 짓겠다고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요. 저희 스스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아무한테도 안 밀린다. 우리가 골라서 받아주는 입장이 됐다. 그렇게 믿었지요. 외국 기업들이 저희 눈치를 봐야지 왜 저희가 그들 눈치를 봐야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라는 게 돌이켜보면 참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각성하게 된 건 어느 평범한 오후였어요. 책상 위에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분기마다 올라오는 외국인 투자 현황 보고서였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 매일 보던 숫자였는데 그날따라 그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군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차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것. 정말 만약에 삼성이 베트남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제 업무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숫자를 하나하나 두드리기 시작하니까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더군요. 계산을 하면 할수록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일 기업 하나가 빠지는 것만으로 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꼼꼼히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었지요. 읽으면 읽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처음 들어온 건 2008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꾸준히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투자를 해왔더군요. 이 회사가 베트남 땅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조 원이 넘습니다. 30조 원이요. 그냥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에 들어온 외국 기업이 수천 개가 넘습니다. 미국 기업, 일본 기업, 유럽 기업, 중국 기업까지 전 세계에서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수천 개 기업 중에서 삼성보다 많이 투자한 회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것도 2등과는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1등이었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어차피 삼성도 돈 벌려고 온 거 아니냐? 저희가 좋은 환경 만들어줬으니까 저쪽도 이익 보는 거 아니냐? 기브 앤 테이크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업이 자선단체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었어요. 만약 삼성이 정말로 떠나기로 결심하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을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삼성이 철수를 선언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베트남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건물에 불이 하나둘 꺼져도 저는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에 뜨는 숫자들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거든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한참 동안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어떤 기업이 떠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시나리오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건방졌는지. 한국 기업 하나를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과소평가하고 있었구나. 코앞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허세만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요. 17년 동안 30조 원을 묵묵히 쏟아부으면서도 티 하나 안 낸 나라. 생색 한 번 안 내고 꾸준히 베트남과 함께 성장해온 나라. 그 무게감이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삼성 관련 자료만 파고들었습니다. 차관이라는 직책이 이럴 때 쓸모가 있더군요. 제가 요청하면 어떤 자료든 올라왔거든요. 부처 곳곳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투자 금액, 수출 실적, 고용 현황, 협력 사수, 세금 납부액까지. 숫자라는 숫자는 다 긁어 모았어요. 그렇게 모은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보니까 정말이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것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에서 많을 때는 20%까지 올라갑니다. 열의 둘은 삼성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배에 실려 나가는 물건 10개 중 2개가 한국 기업 하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 삼성이 없다면 베트남 수출이 20% 줄어드는 거잖아요. 수출이 20% 줄면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외화가 안 들어오니까 환율이 요동치고 환율이 요동치면 물가가 뛰고 물가가 뛰면 서민들 살림이 팍팍해지지요. 연쇄 반응이에요.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그 스마트폰 말입니다. 삼성이 1년에 스마트폰을 몇 대나 만드는지 아세요? 대략 3억 대 정도 됩니다. 그중 절반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져요. 절반이요. 1억 5천만 대가 넘는 스마트폰이 베트남 공장에서 찍혀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저도 계산하면서 놀랐어요. 전 세계 128개 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만든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도, 미국 사람도, 중동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그 사람들 손에 들린 스마트폰 상당수가 베트남 북부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베트남이 세계 경제에서 이 정도 위치에 올라선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삼성이 들어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던 게 뭐였겠어요? 쌀, 커피, 수산물, 신발, 옷. 대부분 1차 산업이나 경공업 제품이었지요. 부가가치가 낮은 것들이요. 그런데 삼성이 들어온 뒤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수출품 목록 1위가 뭔지 아세요? 전자제품이에요. 스마트폰, 컴퓨터 부품, 전자부품. 전부 삼성이 끌어올린 겁니다. 농업 국가였던 베트남이 첨단 제조업 국가로 탈바꿈한 거예요. 그것도 단 15년 만에요.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자꾸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기업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고용 숫자도 봤습니다.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이요. 작은 도시 하나 인구랑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매달 월급을 받아요. 그 월급으로 밥 먹고 옷 사고 집세 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09개예요. 10년 전만 해도 20몇 개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309개로 늘어났습니다. 12배가 넘게 불어난 거예요. 그 협력사들도 전부 사람을 고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은 좋게 될 겁니다. 숫자가 눈앞에서 불어나는 게 보이더군요. 직접 고용 10만 명, 협력사 고용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 그 사람들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도 넘을 거예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삼성 하나에 달려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만약 삼성이 떠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직장을 잃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100만 명 넘는 사람들 생계가 끊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자료가 있었어요. 삼성이 베트남 정부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베트남 정부 세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그 돈으로 도로 깔고 학교 짓고 병원 만들고 공무원 월급 주는 거잖아요. 삼성이 빠지면 세수에도 구멍이 뚫린다는 뜻이에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먹여 살리고 있었구나. 저희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지요. 외국 기업 하나한테 경제가 좌지우지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외면하고 싶어도 자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베트남 경제가 성장한 게 저희 힘만은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국 기업이 와서 공장 짓고 사람 고용하고 기술 전수하고 세금 내고 그렇게 17년을 묵묵히 베트남과 함께 달려온 겁니다. 저희는 그 고마움을 몰랐어요. 당연하게 여겼지요. 아니, 당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베풀어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 만들어줬으니까 삼성이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런 오만한 생각 말이에요. 자료를 다 읽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나라잖아요, 한국은. 인구도 5천만 명밖에 안 되고 땅도 좁고 자원도 없고. 그런데 그 작은 나라에서 나온 기업 하나가 인구 1억짜리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처음 베트남에 들어온 게 언제였는지, 왜 하필 베트남을 선택했는지, 처음에는 어땠는지. 그 시작점을 알아야 전체 그림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기록 보관소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문서들이었어요. 2008년이라고 적힌 서류철을 펼쳤을 때 저는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그때 베트남이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2008년의 베트남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넥스트 차이나? 그런 말 붙여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요. 수출품이라고 해봤자 쌀이랑 커피랑 새우 정도였고 공장이라고 해봤자 신발 만드는데 옷 만드는 데가 전부였습니다. 첨단 산업?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에요. 외국 기업들도 베트남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크지 않았거든요. 인프라가 엉망이었어요. 도로 사정이 안 좋았고 항만 시설도 부족했고 전기 공급도 불안정했습니다. 기업 하나 들어와서 공장 돌리려면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때 삼성이 들어왔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삼성도 처음에는 베트남만 본 게 아니었어요.
여러 나라를 놓고 저울질을 했더군요. 인도도 있었고, 인도네시아도 있었고, 필리핀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전부 인구 많고 인건비 싸고 성장 가능성 있는 나라들이었지요. 그런데 왜 하필 베트남이었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퇴직한 분이었는데 제가 찾아가니까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옛날 서류를 꺼내놓고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삼성이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인구였어요. 베트남 인구가 그때도 8천만 명이 넘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할 사람이 넘쳐났어요. 공장 돌리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베트남은 그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요. 두 번째는 손재주였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다는 건 업계에서 유명했어요. 섬세한 작업을 잘한다는 평가가 있었지요. 스마트폰 같은 정밀 기기를 만들려면 이게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결국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공정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정치 안정이었어요. 베트남이 공산당 일당 체제잖아요. 다른 나라들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수십 년 투자할 건데 정권 바뀔 때마다 규칙이 바뀌면 곤란하잖아요. 네 번째는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베트남이 어디 붙어 있어요?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부품 가져오기도 편하고 중국 시장에 수출하기도 편하지요. 게다가 바다를 끼고 있어서 배로 물건 보내기도 좋았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선배가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건만 보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했다고요. 인도도 인구 많고 인도네시아도 젊은 사람 많고 필리핀도 영어 잘하고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이 최종적으로 베트남을 찍은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답니다. 베트남 정부의 태도였어요. 그때 베트남 정부가 삼성을 엄청나게 원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외국 기업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저것 조건을 내걸었어요. 우리 기업이랑 합작해라, 기술 이전해라, 현지인 몇 % 이상 고용해라. 까다롭게 굴었지요. 그런데 베트남은 달랐답니다. 문턱을 확 낮춰줬어요. 세금 깎아주고 땅 싸게 내주고 행정 절차 간소화해주고 제발 와달라고 우리가 다 맞춰줄게 하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좀 쪽팔린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저희가 을이었어요. 삼성은 그 태도를 높이 샀던 것 같아요. 투자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환영받는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정부가 삐딱하게 나오면 불안하잖아요. 나중에 뭔가 문제 생기면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요. 베트남은 적어도 그때는 진심으로 삼성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박린성에 첫 공장이 들어섰어요. 박린성이 어디냐면 수도 하노이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때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소가 끄는 수레가 다니는 그런 시골이었지요. 거기에 삼성 공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동네 사람들도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저도 그때 기록 사진을 봤는데요. 허허벌판에 불도저가 들어가서 땅을 고르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건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텅 빈 들판이었지요. 거기에 첫 삽을 뜨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황량한 벌판에서 시작된 거예요. 삼성이 그 벌판에 공장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보통 기업들은 공장 하나 짓는 데 몇 년씩 걸리거든요. 인허가 받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런데 삼성은 엄청나게 빨랐어요. 결정하면 바로 실행에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 기업의 특성이라고 선배가 말씀하시더군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든 빨리 하려고 한다고. 그게 단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기업 경영에서는 엄청난 강점이 되더라는 겁니다. 결정이 빠르고 실행이 빠르고 적응이 빠르고. 베트남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그 속도에 기겁했다고 해요. 서류 내면 다음 날 바로 피드백이 오고 회의하자고 하면 그날 저녁에 회의가 잡히고. 베트남 관료들 속도로는 따라가기가 버거웠다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한국 직원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안 쉬나 신기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장이 올라갔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허허벌판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장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깔리고 주변에 식당이랑 상점들이 생겨났지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일자리가 생겼으니까요. 논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공장 노동자로 변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니까 생활이 달라졌지요. 오토바이 사고, 텔레비전 사고, 집도 고쳤어요. 동네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외국 기업들은 처음에만 반짝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 하나 지어놓고 몇 년 돌리다가 더 싼 곳 나타나면 훌쩍 떠나버리거든요. 기업은 이익을 쫓아 움직이니까요.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미련 없이 옮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 치면서 들어왔다가 몇 년 지나면 슬슬 발 빼는 기업들 말이에요. 인건비 올랐다, 규제가 많아졌다, 본사 사정이 어려워졌다. 핑계는 다양했지요. 그렇게 떠난 기업들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삼성을 그렇게 봤어요. 얼마나 버틸까 싶었지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결국은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냉소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외국 기업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삼성은 달랐습니다. 첫 공장 짓고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삼성이 두 번째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것도 첫 번째보다 더 큰 규모로요. 타이응 우엔이라는 곳에 짓겠다고 했는데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첫 공장 잘 되면 그걸로 만족해요. 굳이 위험 부담 안고 또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돌아가는 공장 있으니까 거기서 돈 벌면 되지 왜 또 큰 돈을 쏟아붓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공장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확장하는 거겠지 그 정도로 봤지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쪽 호치민 쪽에 가전제품 공장을 짓겠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 공장이었습니다. 북쪽에 스마트폰 공장 2개, 남쪽에 가전 공장 하나. 삼성이 베트남 전역에 생산 기지를 깔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벌려고 온 게 아니구나.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삼성은 그 뒤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매년 발표가 나왔습니다. 공장 증설한다, 연구소 짓는다, 설비 늘린다. 끊임없이 돈을 쏟아부었지요. 제가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17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투자가 이루어졌더군요. 단 한 해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17년이면 세상이 몇 번은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 사이에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각종 무역 분쟁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하기 딱 좋은 핑계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도 투자했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였을 때도 삼성 베트남 공장은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그때 투자를 더 늘렸어요. 남들이 주춤할 때 치고 나간 거지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7년 동안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 달러로 224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조 원이 넘습니다. 30조 원이요. 그냥 들으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베트남에 들어온 외국 기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수천 개가 넘습니다. 미국 기업, 일본 기업, 유럽 기업, 중국 기업, 대만 기업. 전 세계에서 다 들어왔어요. 그 수천 개 기업들 투자금 다 합쳐도 삼성 하나를 못 따라갑니다. 삼성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2등이랑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에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삼성 혼자서 베트남 외국인 투자 역사를 새로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이 투자만 한 게 아니거든요. 투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면 그 철학이 보입니다. 단순히 공장만 지은 게 아니었어요.
도로도 깔고 전기 시설도 확충하고 주변 인프라 전체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박린성 가보셨어요? 지금 거기 가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17년 전만 해도 논밭뿐이던 곳이 지금은 첨단 산업단지로 바뀌어 있어요. 깔끔한 도로가 뻗어 있고 가로등이 줄지어 서 있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요. 삼성 공장 주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네 전체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게 다 삼성 덕분이에요. 삼성이 들어오면서 인프라가 좋아지니까 다른 기업들도 따라 들어왔거든요. 삼성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 삼성 직원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들. 하나가 들어오니까 10개가 따라오고 10개가 들어오니까 100개가 따라왔습니다. 직접 효과라고 하지요. 삼성 하나가 베트남 산업 지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데 이 정도는 보통 이익 추구를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17년 동안 30조 원을 쏟아붓는다는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약속이지요. 베트남과 함께 가겠다는 약속. 쉽게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뿌리를 내리겠다는 약속. 삼성은 그 약속을 17년 동안 지켜온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증명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신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 약속하면 지킨다. 그게 한국 기업의 정신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베트남에 들어왔다가 떠난 기업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삼성처럼 17년을 한결같이 투자한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 무게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30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 담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심이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17년 동안 30조 원을 쏟아부은 기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어요. 삼성이 베트남에 뿌리를 내렸다고 이제는 한 식구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그해 여름 베트남 전역에 폭염이 덮쳤습니다. 기온이 40도를 넘나들었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였지요.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것 같았고 거리에 사람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전역에서 동시에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니까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발전소들이 감당을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바닥을 찍었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대규모 정전이 터질 수 있다는 경고가 올라왔어요. 전력공사에서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수력 발전소들이 문제였어요. 베트남은 전력의 상당 부분을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의 가뭄이 심했거든요. 댐에 물이 없으니까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수력 발전소 11곳이 가동을 멈췄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전력이 모자라면 어딘가에서 끊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거지요. 가정집 전기를 끊을 것인가, 공장 전기를 끊을 것인가. 둘 다 끊기 어려운 선택이에요. 가정집 전기 끊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공장 전기 끊으면 기업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환 단전이 시작됐어요. 돌아가면서 전기를 끊는 거지요. 북부 산업단지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방린, 타이응우엔, 하이퐁, 삼성 공장이 있는 곳들이에요. 거기도 전기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삼성 공장의 전기가 끊긴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만드는 라인이 멈추는 거예요. 반도체 부품 만드는 라인이 멈추는 거지요. 정밀 기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행 중이던 제품들이 전부 못 쓰게 됩니다.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해요.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안 되고 습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안 되고 전기가 끊기면 그 모든 조건이 무너지는 거예요. 라인에 올라가 있던 부품들이 전부 폐기 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저는 전전긍긍했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나올까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여태까지 17년 동안 잘 지내왔는데 이 일 때문에 마음이 바뀌면 어쩌나. 베트남이 인프라도 제대로 못 갖춘 나라라고 실망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에 잠을 못 이뤘어요. 그리고 제 걱정은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 베트남 전력난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삼성 공장 가동 차질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외신 기자들이 취재를 오고 투자 분석가들이 보고서를 내고 베트남이 갑자기 전 세계 주목을 받게 됐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었지요. 그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에서 퍼지더니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지요. 삼성이 베트남 직원 40만 명을 해고한다. 삼성이 공장을 인도로 옮긴다. 삼성 때문에 베트남 경제가 무너진다. 온갖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너무 빠르게 퍼지니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일까? 삼성이 정말 떠나려는 걸까? 정부 안에서도 동요가 일었어요.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삼성이 정말 철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책이 있느냐. 다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제가 전에 계산해놨던 시뮬레이션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수출 20% 감소, 10만 일자리 소멸, 협력사 연쇄 도산.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에 연락을 취했어요. 철수설이 사실이냐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지요.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손에 땀이 났습니다. 만약 삼성이 정말 떠난다고 하면 저는 뭐라고 보고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답변이 왔습니다. 삼성 측 답변은 단호했어요. 철수 계획 없다. 인도 이전 계획도 없다. 베트남에 대한 장기 투자 방침에 변함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전력 하나 제대로 공급 못하는 나라. 공장 돌리다가 갑자기 전기 끊기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삼성이 왜 계속 남아있으려는 걸까? 저희가 삼성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저희가 삼성을 우습게 보고 있었다는 걸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걸요. 삼성이 있는 게 당연하고 투자하는 게 당연하고 남아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전력난은 며칠 지나서 수습됐습니다. 비가 오면서 댐 수위가 올라갔고 전력 사정이 나아졌거든요. 공장들도 정상 가동을 재개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됐지요. 하지만 저한테는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그 위기가 제 눈을 뜨게 해줬거든요. 삼성이 없으면 베트남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남아있어준 삼성이 비로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력난이 수습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이 베트남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보통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줄이거나 보류하지요. 전기도 제대로 못 주는 나라에 누가 돈을 더 넣겠어요. 다른 나라로 옮기는 걸 검토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삼성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거예요. 18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금액이지요. 그것도 새로운 첨단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거였어요.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방금 전력난으로 공장이 멈출 뻔했는데 거기에 2조 원을 더 쏟아붓겠다고. 삼성. 본사 사람들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건가? 저는 그 의문을 품고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력난 이전에 있었던 일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지나쳤던 일이었어요.
삼성이 베트남에 연구개발센터를 지은 일말입니다. 그 연구개발센터가 보통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큰 연구소였어요. 하노이 외곽에 지어졌는데 건물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상 16층에 지하 3층. 연구원 2,200명이 상주하는 시설이에요. 글로벌 기업이 외국에 이 정도 규모 연구소를 짓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보통 연구개발은 본사에서 합니다. 핵심 기술이잖아요. 그걸 왜 외국에 가져가겠습니까? 유출 위험도 있고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은 해외에는 공장만 짓고 연구소는 본국에 둬요.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삼성은 베트남에 연구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동남아 최대 규모로요. 거기서 스마트 기기 소프트웨어도 연구하고 네트워크 기술도 개발하고 첨단 통신 기술도 연구한다고 했어요. 핵심 기술을 베트남에서 개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준공식 때 이재용 회장이 직접 왔습니다. 삼성그룹 총수가 직접 베트남까지 날아온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베트남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로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베트남 인재들을 키워서 세계적인 연구 인력으로 만들겠다고 했지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연구소에서 일하는 2,200명이 전부 베트남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요. 그냥 인건비 싼 나라, 공장 돌리기 좋은 나라로만 본 게 아니었어요.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본 거예요. 기술을 나누고 인재를 키우고 같이 발전하자는 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다른 외국 기업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해요. 기술은 꽁꽁 숨기고 핵심 인력은 본국에서만 쓰고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단순 노동만 시키지요. 그게 보통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삼성은 달랐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키웠어요. 첨단 기술을 가르쳐 줬지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시설에서 일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베트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이지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삼성이 전력난 이후에도 추가 투자를 발표했는지. 그들은 베트남을 단기 이익 뽑아먹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장기적인 파트너로 봤던 겁니다. 지금 당장 좀 불편하더라도 함께 가겠다는 뜻이었지요.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기획투자부에서 수천 개 외국 기업을 봐왔어요. 좋을 때만 왔다가 힘들어지면 떠나는 기업들. 혜택 받을 때만 고마워하다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불평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삼성은 달랐어요. 17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좋을 때도 투자하고 어려울 때도 투자했어요. 전력난으로 공장이 멈출 때도 철수가 아니라 추가 투자로 답했습니다. 연구소까지 지어서 베트남 인재들을 키워줬고요. 이런 기업을 저희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습게 봤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대했지요. 줄 서 있는 기업 많다고 삼성 아니어도 된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 오만함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때부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삼성은 그냥 외국 기업이 아니었어요. 베트남 경제의 동반자였습니다. 17년 동안 30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연구소까지 지어주고 인재까지 키워주고 그러면서도 생색 한 번 안 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묵묵하더군요. 말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투자로, 고용으로, 기술 이전으로. 조용히 베트남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무게감이 비로소 느껴졌어요. 저는 혼자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고. 삼성이, 아니 한국이 베트남에 해준 것들을 기억해야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꼭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삼성이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투자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고요.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베트남한테 주는 선물이었어요. 17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져 온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무게를 알게 된 뒤로 저는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삼성은 왜 떠나지 않는 걸까요? 아니, 왜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기업이라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건데, 베트남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들도 있을 텐데, 왜 삼성은 꿋꿋이 베트남에 남아있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고마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삼성이 베트남에 남아있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투자한 돈을 말하는 거예요. 삼성이 베트남에 17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30조 원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으로 공장 짓고 설비 들이고 연구소 세우고 인프라 깔았어요. 이미 땅에 묻힌 돈이지요. 이걸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간다?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새로운 나라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공장 부지 찾고 땅 사고 건물 올리고 설비 들이고. 그게 1년이면 될까요? 어림없습니다.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려요. 그 사이에 경쟁사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성이 공장 옮기느라 허둥대는 동안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싹쓸이해 버릴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거든요. 몇 년 쉬었다가는 다시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삼성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30조 원이라는 돈이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요. 그만큼 베트남에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뜻이니까요. 쉽게 뽑아서 옮길 수 있는 뿌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찾아봐야 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도 공장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삼성이 베트남 물량을 인도로 옮기는 거 아니냐고. 베트남 버리고 인도로 가는 거 아니냐고. 전력난 때 그런 소문이 엄청 돌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달랐습니다. 삼성 인도 공장이 하는 일이랑 베트남 공장이 하는 일이 달라요.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도 공장은 주로 인도 내수 시장용 제품을 만들어요. 인도 사람들이 쓸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만드는 거지요. 일부는 아프리카 쪽으로 수출하고요. 베트남 공장은 다릅니다. 베트남에서 만든 스마트폰은 전 세계로 나가요. 유럽, 미국,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128개 나라에 수출됩니다. 삼성의 글로벌 수출 기지가 베트남인 거예요. 인도는 내수 시장용이고 베트남은 세계 시장용이지요.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인도 물량이 늘어난다고 베트남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니까요. 인도가 아무리 커져도 베트남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삼성 고위 관계자가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 공장 책임자가 공식 석상에서 밝혔어요. 인도 이전 계획은 없다고. 베트남 생산량은 인도와 별개라고. 베트남에 대한 장기 투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요. 소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듣고 안도했어요. 동시에 한 가지를 더 깨달았지요. 삼성이 베트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요. 128개 나라에 물건 보내는 수출 기지예요.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전진 기지란 말입니다. 그런 곳을 쉽게 포기할 리가 없지요.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키운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직접 고용만 10만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17년 동안 뽑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만든 인력이에요. 스마트폰 만드는 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밀 기기잖아요. 손재주도 있어야 하고 기술도 알아야 하고 품질 관리 감각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키우는데 시간이 걸려요. 삼성이 17년 동안 공들여서 만든 숙련공들이에요. 다른 나라 가면 그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 뽑아서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기업 운영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사람 키우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설비는 돈 주면 살 수 있지만 사람은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에는 이미 숙련된 인력이 있습니다. 10만 명이요. 이 사람들 버리고 다른 나라 가서 새로 시작한다?
삼성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선택이에요. 차라리 베트남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은 같이 개선해 나가는 게 낫지요. 네 번째 이유는 협력사였습니다. 삼성 혼자 스마트폰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309개나 됩니다. 그 회사들도 전부 베트남에 공장을 세웠어요. 삼성 따라서 들어온 거지요. 삼성이 움직이면 그 회사들도 다 움직여야 해요. 309개 회사가 동시에 이사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삼성도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삼성은 떠날 수 없는 게 아니라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30조 원 투자, 10만 명 인력, 309개 협력사, 128개국 수출 네트워크. 이 모든 게 베트남에 있는데 왜 떠나겠습니까? 오히려 베트남이 삼성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 갖춘 기업이 17년 동안 한결같이 투자해 준 거잖아요. 다른 나라였으면 진작에 발 뺐을 수도 있어요. 전력난 같은 일 터지면 바로 짐 싸는 기업들 많거든요. 삼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남아서 투자를 계속했어요. 그게 한국 기업의 저력이구나 하는 걸 그때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을 쉽게 끊지 않는 나라. 약속하면 끝까지 가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베트남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더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만 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봐야 그 진짜 모습이 보일 것 같았어요. 삼성이 특별한 건지 아니면 한국 기업 전체가 그런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삼성만 베트남에 투자한 게 아니더군요. 한국 기업들이 줄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실 만한 기업들이에요.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 자동차 만드는 회사, 철강 만드는 회사, 건설하는 회사. 한국의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베트남에 다 와 있었어요. 그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을 다 합쳐보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 전체로 보면 베트남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 중에서 1위가 한국이에요. 다른 나라들 다 제치고 1등이지요. 미국보다 많고 일본보다 많고 중국보다 많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멍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나? 솔직히 저희는 한국을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요. 그냥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 하나, 일본이랑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지요. 땅도 좁고 인구도 적고 자원도 없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더 찾아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더군요. 인도에도 공장 있고, 폴란드에도 공장 있고, 멕시코에도 공장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지구 반대편까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 기업이 와서 공장 짓고 사람 고용하고 기술 전수하고 경제 살리는데 기여했다는 이야기요. 베트남에서 삼성이 한 역할을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한국 기업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약속하면 지키고 투자하면 끝까지 가고 한번 인연 맺으면 쉽게 끊지 않는. 그게 한국 사람들의 기질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도 좀 찾아봤어요. 알고 보니까 한국도 예전에는 가난한 나라였더군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적도 있고 원조받아서 먹고 살던 시절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피땀 흘렸겠습니까? 밤낮 없이 일했겠지요. 허리띠 졸라매고 버텼겠지요. 그렇게 일군 나라가 지금의 한국이에요. 가난에서 시작해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요. 그런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겪었던 걸 알기 때문일 거예요. 가난이 뭔지 못 사는 게 뭔지 그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와서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고 기술 가르쳐 주는 거겠지요. 본인들이 받았던 걸 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연구소 짓고 베트남 젊은이들 가르쳐 줄 때 그게 그냥 사업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도 저랬었다. 우리도 도움받아서 컸다.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베트남은 그걸 몰랐어요. 당연하게 받기만 했지요. 삼성이 투자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일자리 생기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경제 성장하는 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요. 아니, 고마운 줄 모른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건방지게 굴었잖아요. 삼성 없어도 된다고 줄 서 있는 기업 많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전력난 터지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삼성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처음 제대로 알았지요. 수출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제야 삼성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다시 보게 됐어요.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었구나. 자기들도 어렵게 일어선 나라인데 이제는 남을 도와주고 있구나. 그 마음이, 그 저력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 이름 뒤에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름을 건 기업들이 왜 그렇게 신용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와서 투자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한국이 베트남을 파트너로 선택해 준 거예요. 그 선택에 감사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신뢰에 보답해야 합니다. 저는 차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 깨달음만큼은 남기고 싶었어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삼성은 대단한 기업이고요. 그들이 베트남에 해준 것들을 저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7년간 30조 원, 10만 개 일자리, 309개 협력사, 연구소까지. 그 모든 게 한국이 베트남에 준 선물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진짜 모습을요. 여러분은 대단한 나라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니, 가지셔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그 무게를 아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 무시했던 베트남 차관이 깨달은 한국의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